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화약고가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측 사상자가 4,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발사한 미사일 7,000발의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를 폐허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수십 명을 인질로 끌고 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 격퇴와 인질 구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570여 명으로 한인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확산하고 장기화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이 현지 교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이틀 동안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도 모두 10대여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부상 투혼 속에 정상에 올랐고 야구와 축구 대표팀이 동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해외 원조가 끊겨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투기 폭격을 가한 데 이어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전쟁 이틀 만에 사상자는 4,200명이 넘었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전투기 모니터 안에 잡히고 곧바로 폭발이 시작됩니다. 가자 지구 곳곳이 그야말로 소멸했습니다. روع الأطفال، روع الشيوخ، روع النساء، كبار السن، مصاحف بعثرت، المسجد قلب عن بكرة أبيه.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하마스는 유대 명절을 기념하던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장에 난입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여성과 노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인질로 삼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하마스의 공습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 남부 도시는 시신들로 뒤덮였습니다. לאינטרנט ראיתי שיש חדירה של מחבלים לגופות. זה מצער, זה טרגי, וכרגע אנחנו במצב מלחמה, מתי כל זה יסתיים אני לא יודע. 공습이 오가며 양측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4,2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2007년과 2014년에도 전쟁을 벌여 3천여 명이 사망했고 2년 전에는 11일 전쟁이 벌어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적어도 방어망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붓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역시 정보전에서 패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고 한참을 날아가더니 적진에서 날아온 로켓을 명중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레이더와 첨단 추적 기술, 미사일 방어 포대를 사용해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이나 박격포의 궤도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90% 이상에 달하는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The Iron Dome brings down this probability to a very small probability.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이유는 뭘까? 새벽에 7,000발의 로켓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온 탓에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고 통제센터에서 대응 명령을 내리기에는 한계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비롯해 도로 등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Now had a direct hit from a missile in the hospital. We are just now trying to evaluate the damages that are
being caused to the hospital. 또 정보전에서 실패한 것도 이스라엘이 허를 찔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미 중앙정보부 CIA도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작정하고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첫 공격 20분간 5천 발이 넘는 로켓을 쐈고 무장대원들은 육상으로 침투했죠. 이런 기습 공격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마스의 속내는 무엇인지 신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충돌의 중심엔 아라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원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유대교에서 모두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994년 평화협정을 통해 사원 내부에서 기도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도 이곳에서 기도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하마스와의 충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은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على المرابطين والمرابطات وأيضا القتل اليومي في الضفة الغربية ومئات الشهداء الذين سقطوا هذا العام وأيضا لتحرير الأسرى الذين يقبعون في سجون الاحتلا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를 앞세운 극우 연정이 출범한 후 팔레스타인과의 대립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정통 유대교 교리에 중심을 둔 정책을 강행하려는 사법 개편 움직임과 동예루살렘 지배권을 키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내부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 틈을 타 하마스가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 공격을 가한 모양새입니다. 극우 정당이 나옴으로써 팔레스타인 독립, 특히 가자 지구는 멀어지잖아요, 점점. 팔레스타인 정책이 적대 정책,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며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마스가 이번 공격을 통해 중동 내 입지를 키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그동안 신중했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맞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격선언 하루 만에 하마스 몰살, 폐허를 공언한 겁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צאו משם עכשיו. כי אנחנו נפעל בכל מקום ובכל העוצמה. 이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과 연료와 물품 전달 차단도 시사했습니다. 관심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입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나 가자 지구에 잡힌 것으로 알려진 인질 수를 고려할 때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한 85%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인질도 꽤 많이 잡혀 있다던데 속전속결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피해가 또 커질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09년 가자 지구에 군부대가 투입돼도 자치구역은 점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번만큼은 전면전 초읽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엄중합니다. 우리 교민 570여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관광객도 일부 머물고 있습니다. 교민들 안전과 공습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최완병 한인 회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 우리 교민들 안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피해가 심각한 이제 가자 인근 지역인 시데롯이나 아시켈론, 아시돌 지역에 한인 교민이 현재로서는 한 가정 살고 계시는데요. 예. 어제 긴급히 예루살렘 지역으로 대피해서 지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모임을 자제하고 각자 집에서 조용히 안전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안전한가요? 네, 공격이 처음 시작한 지역의 이제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 지역이고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지역이고요. 어제 이제 헤즈볼라는 북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현재 가장 많이 교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두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있습니다. 예, 폭격 당시가요. 이스라엘이 유대교 안식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폭격이 있었을 때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나요? 네, 예루살렘 토요일은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이 안식일로 대부분 집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유대교 신자들은 이제 동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의 차가 다니지 않고 조용히 안식일을 이제 보내는 분위기였는데 네, 아침 한 8시쯤 해서 첫 번째 로켓 공격이 있으면서 사이렌이 예루살렘 전체에 울렸었고요. 그 후로 한 10번 정도의 사이렌이 이제 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이렌이 이제 울리면 차에 운전하다가도 내려서 나무 밑이나 또 차 옆에 누워서 대피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고 또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첫 폭격 이후로 추가 폭격은 없었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금 계속 뉴스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닌데 지금 하마스의 이제 추가 공격이 가자 인근 지역에 있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고 현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임시 휴교를 하고 또 개인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민들은 조용한 상황에서 안전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교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대중교통이나 뭐 공항이나 또 일반 이런 관공서나 이런 것들 폐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들은 좀 휴업을 하긴 했지만 마트나 약국이나 병원들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떤 식량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혹시 전달된 것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는 계속 현지 있는 이제 한국 대사관과 계속 연락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현재 업데이트되는 현지 소식들, 또 위험한 지역들, 또 가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제 조속히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도록 연락망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완병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내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현지 체류객들의 귀국을 위해 인천행 항공편은 출발 시간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삼성과 LG,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둘 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도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이것이 혹시 이슬람 국가들이 동참하는 수순 아니냐? 어떻습니까? 네, 먼저 동참 가능성이 있는 하마스 지지 그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멘과 쿠웨이트 같은 일부 중동 국가, 그리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이란,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 투쟁 조직이죠. 헤즈볼라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세바 농장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곳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점령 중입니다.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충돌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마스와 레바논 뒤에 모두 이란이 있기 때문인데 이란마저 가세한다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 역사적 경험 때문일 텐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중동 열강들과 4차례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지지를 선언은 했지만 아직 군사행동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반대편인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지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 먼저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공격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긴급 연설까지 하면서 군사와 정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방위권 보장을 위한 군사적 지원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국교 정상화, 중재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사태가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중동 평화 구상인데요. 예. 올해 3월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 합의를 했는데 이것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이었고요. 2020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해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랍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이스라엘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자제를 촉구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상당 기간 멈춰 있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는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되고 있고 중동 정세 이렇게 불안해지면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동 불안이 확산하면 동북아 지역 외교 안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아시아에 관심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 이것 또한 저희가 간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그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중인데요. 이스라엘이 거액을 들여서 설치한 스마트 국경 시스템이라든가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 등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제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를 두고 여야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2.6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의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과 야당 독주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봤습니다. 우리 강서가 가지고 있는 오랜 수건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아마 사전투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후보자 개인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떠오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가 오는 11일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토톡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야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오늘 또다시 유세 현장을 찾는 등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예. 강서가 낙후된 동네라는 오명을 벗고 잘 사는 구가 되도록 여당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 김태화 구청장 되면 거부 제한 재건축 재개발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데요. 이 대표 어제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다가 직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지원 유세하려면 예정했던 대로 어제가 가장 적기였었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의료진의 만류가 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당 차원의 휴일 집중 유세로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 이 대표는 뭐 지원 유세도 그렇지만 당무에 언제 복귀하느냐도 관심인데 예상이 좀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일 본투표 전에 한 차례 정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게 대체적인 출입기자들의 전망이거든요. 예.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선거 상황을 챙길 만큼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돌아오게 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외에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극심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비명계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배신자를 뜻하는 수박, 그리고 그 수박 농도 감별기까지 나온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달라는 민주당 청원도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명계 축출과 징계가 당 통합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만큼 지도부는 최대한 끌어안고 가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그 법적 심판으로 가야 되느냐?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그 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또 하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걸고 넘어질 것 같고요. 야당은 현재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주요 격전지 몇 군데를 짚어보면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고요. 국방위원회에서는 최상병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방위에서는 가짜뉴스, 여가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예, 국감에서 늘 쟁점이 되는 문제가 증인 문제인데 이번엔 좀 어때요? 앞서 언급한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해서 벌써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여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그간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교육위원회도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꼼수성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SNS에 오늘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어제 10대 고등학생이 경기도 수원과 화성을 오가면서 여성 3명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 고등학생에 대해 미성년자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태연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남학생에게 형사들이 접근하더니 곧 체포합니다. 지난 6일 밤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고교생입니다. 이 범행 45분 전에도 인근의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였고 전날 밤에는 화성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폭행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또래 10대 여성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은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도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제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세계 불꽃놀이는 화려했고요. 금메달을 딴 축구 응원전까지 기쁜 밤이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시민들의 빈자리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그 현장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을 구경하려고 한강 둔치에는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고 시민들은 주최 측에서 나눠준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과 돗자리까지 갖가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쓰레기 양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실종된 시민의식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거 안 치우고 가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치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0톤 정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 인근에서는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거리 응원이 열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 길에 이제 TV가 있는 길에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깔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혼잡하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응원이 끝난 뒤 거리에는 역시나 각종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보여줬던 길거리 시민의식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뒤처리 문화는 오히려 퇴보한 듯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천 미추 홀구 일대에서 벌어졌던 전세 사기 피해가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빌라 수십 채에 전세 월세를 내주고서 잠적했는데 이들과 계약한 임차인은 300명이 넘고요. 보증금 규모는 450억 원에 달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12세대가 살고 있는데 모두 건물주 정모 씨와 전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올 여름부터 정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왔지만 만기 한 달 전인 지금까지 연락조차 못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 우리가 만기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온 임차인 B씨도 뒤늦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계약 당시 석연찮은 특약조항 등이 마음에 걸렸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원 일대의 유명한 임대인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 선순위 대출금만 14억 4천만 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안 돼 있어 경매로 매각이 되더라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평생 모으신 돈이거든요. 전 재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잃은 기분이고 또 저희도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집주인 정 씨 등 정 씨 일가족과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300명 정도로 임차인 보증금만 해도 4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임차인에게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에 버티기 어렵다며 호소문까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47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불법 경마를 단속하라고 40년 경력의 퇴직 경찰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되려 불법 막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직원의 막권 구입은 불법이지만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인 탓에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1월 한국 마사회 지부의 한 경마장에서 막권을 구입한 남성.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약속이라도 한 듯 막권을 사들입니다. 이 남성은 약 40년 경력의 경찰 출신으로 불법 경마 단속을 위해 2020년 마사회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한국 마사회법에 따라 경마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사회 임직원이 막권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사회 감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 동안 막권을 153차례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단속하라고 경찰 출신을 뽑아놨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참 누가 보면 창피할 일이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사회 직원들의 막권 구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식품부의 지난 2020년 감사 결과 직전 5년 동안 막권을 구매한 마사회 임직원은 1,127명에 달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작 5%인 56명에 그쳤고 그것도 모두 경징계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결국은 좀 안일한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앞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도록 마사회는 직원들의 마사회법 교육 강화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으로 그중에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사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인데 통일부가 반인륜적이라고 규탄하면서 빠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재판을 받고 국가전복 음모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10년이나 지났지만 생사 확인조차 안 되는 김 선교사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간절합니다. 10년째인데 아직 생사 확인을 못하고 있고 조카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고 봐야죠. 정부는 김 선교사 강제 억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생사 확인 등 취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3,835명 가운데 김 선교사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5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쟁의 지진 소식까지 전해진 주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사이 2,000명을 넘어섰고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돌과 흙 잔해 위에 있습니다. 잔해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구조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쯤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뒤의 모습입니다. 강진과 여진 여파로 건물 상당수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 발표에 따르면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명이 넘고 부상자도 9,000명에 이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국제 원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해외 원조가 끊겼습니다. 또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까지 겹쳐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저희 MBN은 오늘 전남 나주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5,000명의 마라토너와 시민들이 가을에 영산 강변을 달리면서 건강도 챙기고 즐거움도 만끽한 가을날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면서 함께 달려보시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MBN 나주 마라톤 대회 첫 번째 질주가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와 시민들이 끝도 없는 줄을 지어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코스 옆으로 영산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새벽에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순간에 첫 해 때 1등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저기 뛸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즐겁게 잘 뛰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하프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다른 마라톤과 달리 혼성 단체전을 구성해 1등 팀은 우승기를 받고 발도장을 동판으로 제작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시원한 영산강변을 달리며 각자만의 레이스를 즐겼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아들이 한 번도 안 쉬고
이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예. 생각보다 운치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뛰기 좋고 강이 이쁘더라고요. MBN과 나주시는 풀코스 마라톤 코스 인증을 넘어 국제 마라톤 대회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첫 번째 대회지만 앞으로 이 대회를 더 계속 발전시키고 키울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꼭 우리 나주를 찾아주시고 또 MBN 나주 마라톤 대회는 내년 가을에 마라토너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두 번째 대회를 준비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다시 비구름이 다가올 텐데요.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5에서 20, 서울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매우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10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를 크게 웃돌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 동안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면서 가을이 점차 깊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